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윈티비 미주뉴스입니다. 지난 18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은 성전환 여성이 하원 의회 내 생물학적 여성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 공화당 소속 낸시 메이스 하원 의원이 지난 18일 성전환 여성이 하원 의원 내 생물학적 여성의 화장실 이용을 금지하는 규칙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의안에 따르면 하원 의원 내 의원 및 직원 등의 구성원들이 생물학적 성별에 따른 시설만 이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같은 규칙안 취지는 사라 맥브라이드 하원 의원 당선자가 최초의 트랜스젠더 연방 하원 의원으로 취임할 준비를 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풀이됩니다. 메이스 의원은 성명에서 우리는 여성을 옹호하고 그들의 공간을 보호하며 우리 의회의 이성적 판단을 되찾아주기 위함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좌파들은 트랜스베타적 급진 페미니스트들이라고 외치지만 우리는 이를 베타적 여성 우선주의라고 부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사라 맥브라이드 당선인은 X에 올린 게시물에서 극우 세력의 혐오 정치로 미국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다는 점을 감추기 위한 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맥브라이드는 이어 주택, 의료, 보육 문제와 같은 중요한 이슈를 무시하고 문화 전쟁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인들조차 기본적인 존중과 친절을 배울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맥브라이드는 또한 매일 미국인들은 자신과 다른 삶의 여정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그들과 정중하게 소통한다며 의원들이 그와 같은 친절을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메이스 의원의 법안이 통과되면 연방 하원 의원 내 경무관이 여성 화장실의 관리를 맡게 됩니다. 하원 의원 내 여성 전용 공간은 여성 화장실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1년 존 보노 의장은 의사당 건축가에게 하원 의원들이 사용하던 오래된 사무실에 여성 열람실을 지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스테이트홀의 여성 열람실은 린디 보그스 전 의원의 이름을 딴 곳으로 오랫동안 여성 전용 공간으로 사용됐습니다. 따라서 여성 전용 공간 사용에 대해 앞으로도 첨예한 정치적 대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윈티비 미주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국 여행하면 빼놓을 수 없는 중서부 4개 도시가 있는데요. 프랑스 여행 전문 매체 엠볼스가 꼽은 매력적인 미 중서부 도시를 소개합니다. 심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로 해외 관광객들은 미국의 동부와 서부를 주로 방문합니다. 하지만 프랑스 여행 전문 매체 엠볼스에 따르면 매력적이고 다양한 미국을 잘 이해하고 감상하려면 중서부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매체는 지체 없이 방문해야 할 미 중서부 4개의 도시를 소개했습니다. 엠볼스는 미 중서부에서 첫 번째로 방문해야 할 도시로 시카고를 꼽았습니다. 아름다운 미시건 호수와 시카고를 상징하는 고층 빌딩 윌리스 타워와 존 행콕 센터를 비롯한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카고 아트 인스티튜트와 같이 유럽에 버금가는 박물관들도 빼놓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카고의 다양한 요리와 시카고에서 시작된 블루스 및 재즈 장르와 같은 훌륭한 라이브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윈디시티에는 미시간 호수 기슭과 푸른 자연을 즐길 수 있는 거대한 공원이 있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곳도 많습니다. 쌍둥이 도시로 잘 알려진 미니애폴리스와 세인트폴은 각각 독특한 개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미국 북부에 위치한 이곳에는 1만 개의 호수가 있으며 미네소타주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미술관, 워크 아트 센터 등 현대 미술관부터 동물원, 식물원까지 모두 무료로 즐길 수 있습니다. 세인트폴의 코모파크 동물원과 식물원, 미네하하 공원의 매력적인 폭포, 화려한 세인트폴 대성당과 미국 최대 쇼핑센터인 몰 오브 아메리카까지 엠볼스는 지루할 틈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클리브랜드에 잠깐만 방문해도 이곳이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알 수 있다고 엠볼스는 언급했습니다. 이리오 기슭에 위치한 도시와 이곳을 둘러싼 공원, 훌륭한 클리브랜드 미술관부터 로클런 명예의 전당이 이르는 역동적인 문화 현장, 개성 넘치는 다양한 동네와 산책하기 좋은 장소, 무엇보다도 자신의 도시를 매우 자랑스러워하는 미국인들의 따뜻한 환대 덕분에 짧은 기간의 방문도 이곳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엠볼스의 설명입니다. 전설적인 인디애나폴리스 500 모터 레이스와 서킷의 중심부에 박물관이 있는 인디애나폴리스 여행은 자동차 마니아들에게 큰 즐거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디애나폴리스에는 이 행사 자체의 명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트렌디한 동네,
강변 산책로, 세계 최대 규모의 어린이 박물관 등 도시의 다양한 매력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맨하탄 한복판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3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김승재 기자입니다. 맨하탄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으로 3명이 숨졌으며 용의자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 NYPD에 따르면 용의자는 51세의 라몬 리베라로 18일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1급 살인 혐의 3건으로 기소됐습니다. 리베라는 맨하탄 이스트 30번가에 위치한 베뷰 남성 쉼터에 머물고 있던 노숙인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퍼스트 에비뉴와 이스트 46번가에서 체포됐습니다. 각 살인 사건은 약 2시간 간격을 두고 맨하탄 곳곳에서 벌어졌으며 용의자는 흉기로 피해자를 아무 이유 없이 공격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퍼스트 에비뉴와 이스트 46번가에서 체포됐습니다. 뉴욕 경찰국 수사국장 조 케니는 기자회견에서 용의자가 피해자들에게 다가가 갑자기 흉기로 공격을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피로 얼룩진 주방용 흉기 2자루를 확보했습니다.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는 용의자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를 앓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왜 이런 상태의 사람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의자는 과거 8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번 무차별 공격이 3명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현재 다른 용의자를 찾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윈티비 미주 뉴스 김승재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화폐 거래소 인수에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보도에 심영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대주주로 있는 트럼프 미디어가 가상자산 거래소 벡트를 인수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18일 양사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트럼프 미디어 주가는 전 거래일보다 16.7% 상승한 32.78달러에 마감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설립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트루스 소셜의 모회사로 트럼프 당선인이 약 57%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를 인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주가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날 트럼프 미디어가 벡트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벡트의 주가는 이 소식에 하루 만에 162.5% 폭등했습니다. 이번 보도는 가상화폐 대통령을 자처했던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가상화폐 시장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은 대선 직전 7만 달러 선을 밑돌았으나 트럼프 당선 이후 급등세를 보이며 9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업계에서는 트럼프 미디어의 벡트 인수가 현실화될 경우 가상화폐 관련 기업과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집에 벌금만 1,500만 달러가 부과됐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스브룩에 거주하는 수지 윌슨이란 여성은 시카고 남부 지역에 집을 가지고 있으나 집 마당의 쓰레기들을 치우지 않고 방치해 시카고에서 가장 악명 높은 주택 오너로 불리게 됐습니다. 시카고시는 현재 노스브룩에 거주하는 수지 비 윌슨과 그녀의 부동산 회사를 상대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미납 시 벌금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 변호인단은 윌슨과 그녀의 여동생 스베들라나 다스가 자신들의 재산을 감추기 위해 지역 부동산을 사우스 다코다에 기반을 둔 기업으로 이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리노이에 있는 그녀의 기업은 수백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 완전히 지급 불능 상태가 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재산 이전은 일리노이 에너스 프로젝트와 블루클럽 시카고가 처음으로 이들의 기업이 무성한 잡초와 방치된 쓰레기 부지 등 위반 행위로 인해 시에 1,500만 달러 이상의 벌금을 미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낸 이후 시작되었습니다. 윈티비 미주 뉴스 김승재입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2가 미디어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 2의 반전은 기대 이상이라고 넷플릭스 측은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동영상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가 자사의 역대 최고 인기 드라마인 오징어 게임 시즌2를 앞두고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18일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넷플릭스 쇼케이스에서 벨라 바자리아 최고 콘텐츠 책임자는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 있는 쇼라며 시즌 1을 좋아했다면 시즌 2도
분명히 좋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자리아 CCO는 LA 타임스 기자가 시즌2가 시즌1보다 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냐는 질문에 시즌2는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창의적으로 담아내고 있다. 이 작품을 공개하게 되어 매우 흥분된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황동혁 감독은 대단한 재능을 지녔다며 시즌2에는 대담하고 놀라운 반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시즌1이 그랬던 것처럼 시즌2 역시 엄청난 인기를 끌 것이라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오징어 게임 시즌1은 한국에서 시작된 작품이지만 이제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주목하고 있다며 이 점에서 시즌2는 더 많은 글로벌 시청자들을 위해 마케팅과 홍보 활동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오는 12월 26일 공개되는 시즌2는 팬들이 기대한 만큼 큰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쇼케이스는 넷플릭스가 올해 말부터 내년까지 공개할 비영어권 콘텐츠 50여 편의 라인업을 소개하는 자리였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멕시코 등 여러 나라에서 제작된 작품들이 발표됐지만 기자들의 관심은 단연 오징어 게임 시즌2에 쏠렸습니다. 강동한 한국 콘텐츠 총괄은 후속작 제작에는 보통 많은 고민과 시간이 필요한데 황동혁 감독은 시즌2를 처음부터 계획해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어냈다며 이번 시즌도 시즌1보다 더 흥미진진한 방식으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날 쇼케이스에서 시즌2의 일부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쇼케이스에서는 오징어 게임 외에도 여러 한국 콘텐츠가 주목받았습니다. 바자리아 CCO는 한국 콘텐츠가 해당 국가에서 인기를 얻은 뒤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는 현상을 언급하며 대표 사례로 흑백 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 작품은 한국에서 공개 직후 엄청난 화제를 일으켰고 이후 동남아시아, 미국, 프랑스, 중남미 등 다양한 지역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별로 시청자 수가 급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입체 그래프를 통해 K 콘텐츠의 세계적 확산을 설명했습니다. 넷플릭스는 이번 쇼케이스를 통해 한국 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재확인하며 오징어 게임 시즌2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였습니다. 윈TV 미주뉴스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시카고 로컬 뉴스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2024 대선에서 시카고에서만 25% 이상의 득표율을 확보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0년 15.8%를 득표한 것에 비하면 약 10%포인트 늘어난 수치입니다. 시카고에서 25%를 넘긴 공화당 후보는 1998년 아버지 부시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반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총 득표수는 2020년 조 바이든 대통령보다 17만 5,311표 뒤처졌습니다. 지난 18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한 시카고 선타임스는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저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정치 및 미디어 컨설턴트인 델마리 콥은 18일까지 집계된 전체 투표율은 67.47%로 1944년 대통령 선거 이후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며 그 기간 동안 시 전체 투표율이 그 이하로 떨어진 것은 63.17%를 기록했던 1996년 대선 단 한 번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사 WBEZ의 분석에 따르면 2020년과 2016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시카고에서만 9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는 4년 전 바이든이 얻은 득표율과 비교했을 때 시카고의 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더 많은 표를 잃었습니다. 델마리 콥 컨설턴트에 따르면 민주당의 득표율 하락은 흑인이 다수인 지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흑인 유권자들이 트럼프에게 투표한 것이 아니라 이번 선거를 건너뛰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콥은 민주당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흑인 유권자들이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라면서 흑인 유권자들은 갈 곳이 없다고 느낄 때 어떤 곳에도 투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에 투표한 것이 아니라 투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델마리 콥 컨설턴트는 또한 대부분의 흑인은 도널드 트럼프가 자신들을 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집에 머물렀고 민주당에게 반감을 느낀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였다고 전했습니다. 콥은
민주당이 지지자들에게 투표에 참여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데 필요한 메시지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득표율 하락은 트럼프의 득표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지역에서도 발생했습니다. 라틴계가 다수인 커뮤니티에서 트럼프 득표율이 가장 크게 상승한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 득표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리틀 빌리지로 알려진 사우스 론데일입니다. 트럼프에 대한 지지율이 2020년 12%에서 2024년 30%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2020년 바이든과 2016년 클린턴의 득표율에 비해 해리스 부통령의 득표율은 크게 저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이 지역에서 4년 전에 비해 약 1,400표를 더 얻었지만 해리스의 득표수는 4년 전 바이든에 비해 5,000표나 적었습니다. 윈티비 뉴스 심영재입니다. 올해로 추수감사절 시카고 퍼레이드가 90주년을 맞습니다. 한 해 동안의 풍성한 수확에 감사를 표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 추수감사절이 28일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스테이트 길에서 펼쳐질 퍼레이드에는 마칭밴드, 말을 탄 기수단과 각종 공연을 보여줄 댄스 그룹 등이 참여합니다. 그 외에도 에이미상을 받은 바 있는 린 위필드 배우와 컨트리 뮤직의 레이나 로버츠 및 다니리 스트릭랜드 등 아티스트들이 등장합니다. 아트 인스티튜트 오브 시카고의 코리안 공연단, 멕시칸 민속 무용팀, 그리고 발레팀의 댄스들도 선보입니다. 퍼레이드는 플루토 TV에서 생중계됩니다. 그리고 28일 퍼레이드는 오전 8시부터 11시까지 스테이트 길에서 열리며 아이다비 웰즈 길에서 시작해 랜돌프 길까지 이어집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